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실이 문제 삼았던 안철수 의원의 발언과 안 의원을 향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 발언 때문에요. 윤한연대 언급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말씀하셨는데 입장 혹시 내시나요? 자, 이 들으신 것처럼 언뜻 보면 이 전당대회 관련 사안에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겉으로 비춰주기에는 그 전당대회가 후보와 후보 간의 대결이 돼야 되는데 예. 김기현 후보는 잘 안 보이고 안철수 후보와 대통령실 간의 대결처럼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것은 글쎄 윤한연대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요. 뭐 정치권에서 누구와 연대 아니면 뭐 정치적 동지다 이런 표현은 흔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마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좀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원래는 없던 말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말이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좀 거슬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이제 또 어딜 찾아봐도 안철수 후보 입에서 대통령실의 참모가 간신이다 아니면 간신들이 많다 이런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간신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조금 와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충돌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충돌하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전당대회는 대통령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 조속히 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제 윤핵관 문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까 이진복 정무수석도 간신에 둘러싸여 있다. 간신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나왔는데 이전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 그대로 아닙니까? 어떤 말 한두 개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경노했다. 기분 나빠한다.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 자체를 대통령의 마음에 있지 않은 후보라고 딱 낙인을 찍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김기현 의원 본인이 대통령실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그 후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제가 봐서 이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계신 성정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까지. 그거 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 잘라냈으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이 양강 구도는 그냥 둬야죠. 근데 또 개입해서 안철수 의원을 흔든다.
아무리 남의 당 일이지만 이런 걸 보면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에서 있었던 한 줄이 생각납니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 이거는 왕조국가는 하는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실이 법치를 지킨다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 그런데 지금 벌써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두셔야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자체를 제가 봐서는 그 이면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참전을 하면서 간신이라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천하람 후보께서 간신이라는 말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을까요? 이제 나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한 그룹이다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정치 개입이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멈추는 것들이 뭐 국정 운영이나 본인의 어떤 정치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안정을 위해서 올바르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금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실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의 대통령 선거 개입 금지 조항은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지방선거에 관련돼 있지 당내 선거와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치주의란 무슨 말이냐면 뭐 김영남 전 의원도 계시겠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선에 개입하지 말고 총선에 개입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게 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당내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안철수 의원까지 이거는 법치주의를 깼다고 봐도 분명히 뭐 더 과하지도 않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TV조선 취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조문했을 때 굉장히 이제 존경의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단일화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신영복 교수의 사망과 관련해서 조문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마 안철수 후보가 그때 막 호남을 기반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할 그 무렵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2016년 1월 정도면. 예.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고 신영복 교수는 통역당 사건과 관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출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의 그 진심을 담아서 전향서를 쓴 게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권 쪽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일종의 사상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연계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소명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통역당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고인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곳이 아니고 상가에 조문을 가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이 돌아가신 고인에게 뭐 나쁜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면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는 좀 위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한두 개 더 이렇게 논란화 이슈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당원들의 표심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이거 뭐 분당이다. 뭐 거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라면 어쨌든 같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의 후원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평 변호사 말은 뭐 주장일 수 있겠지만 아직 대통령실이나 뭐 김기현 후보가 확인해 준 바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단히 좀 부적절한 얘기죠. 지금 전당대회가 뭡니까? 정당의 전당대회는 그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분당을 한다? 그럼 뭐 하려고 전당대회를 하죠? 그냥 김기현 의원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당도 안 하고 안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어깃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대통령실이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는지를 심평 변호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절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을 흔들면서 불행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님 얘기를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어떤 존경의 얘기를 했다는 거 가지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꼬투리 잡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예전에 나경원 의원도 저출산 관련해서 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흔들어서 이분을 불출마를 시켰어요. 안철수 의원도 보세요. 윤핵관, 윤한연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해왔고 그다음에 각을 세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신영복 의원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와서 단일화는 안 하고 싶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나는 마음에 없다라는 말을 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히 꼬투리 잡기고 예를 들면 0.73%포인트로 대선이 결정됐습니다. 이건 단일화가 아니었으면 그 앞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무신불비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로가 관계가 쓰지 않아요. 결국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이 정말 맞다면 이거는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신뢰가 없었으면서 어떻게 인수위원장을 시켰습니까? 인수위원장 시키면서 국무위원 그때 임명을 안 해서 그때 24시간 나갔다 왔죠. 갈등봉합 누가 했습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신뢰가 지금은 깨졌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인격적인 면에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실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태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찾아가서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던 뿌리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미리 약속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다른 후보 일에 사사건건 자꾸 트집 잡고 하시는 모습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소름 돋더라고요. 공격을 할 거면은 공격만 하고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공격하면서 갑자기 내 손 내밀 테니까 잡아라. 아, 이거는 진짜 학폭 가해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학폭 가해자가 하는 말이다. 이게 굉장히 좀 심한 말까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을 합치자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갑자기 반윤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말을 뱉어놓고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광경이 지금 목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던 것이고 사실은 같은 정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오면서 언제든지 협력하고 때로는 당내에서 경쟁하고 이런 관계였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너무 격한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뒤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충돌음이 지금 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내에서 얼마든지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합치고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 파열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공격을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손을 내미니까 이제 당원들도 헷갈려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김기현 의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 잡죠. 저 정도 되면. 뭐 천하람 후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학폭 피해자 맞습니다. 그런 형태요. 최근에 더글로리라는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건데 학폭 가해자들은요 본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는 공격에서 가해를 하고 또 본인이 필요하면 내 손 잡으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자체는 찾아갔을 때 별 그런 뭐 과민 반응은 안 했지만 속내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손을 잡는다는 자체가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주말이었죠. 이 민주당이 6년 만에 이 도심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국민의 평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많은 분들이 썰렁한 집회 혹은 정말 몇 나오지 않은 집회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나와주셨고 정말 뜨거운 가슴과 마음을 사실 좀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또 이게 성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예, 영상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직접 연단에 올라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6년 만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내건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민생 파탄하고 검사 독재. 근데 민생 파탄은 뭐 최근에 있었던 난방비 폭등이나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기본적인 원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광의통화라고 하는 M2 있지 않습니까? 예. 2년 이하 정기예금까지 다 포함되는 그 시중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그 단위입니다만 개념입니다만 이 M2가 한 달에 40조 이상씩 늘어나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치솟는 물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을 본인들이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분, 검사 독재 관련해서는 지금 뭐 검사가 독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환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수사 범위도 확대하지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검사 독재라고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는 집회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성공한 집회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30만 명은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토요일 오후에 그 앞에 지나다녔습니다만 거기 만약에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아예 마비가 됩니다. 다닐 수 없어요. 그 앞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판결이 났던 조국 관련한 집회 때는 2019년 가을에 정말 더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집회 요구, 집회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갔죠. 그래서 이번 장애투쟁은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었고 이거를 매주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서 주장하는 이 검찰 독재 부분, 그 부분이 일각에서 지적하기로는 검찰이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냐. 방금 전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죠. 여당에서는.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민생에 신경 쓰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만큼 했는지 그 노력을 봤을 때 국민들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만큼 민생에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을까요? 물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 전 세계적인 추이니까요. 하지만 대책이라도 내놨어야죠. 예전에 물가를 잡겠다고 TF를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반짝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뭐 대책이 안 나옵니다. 난방비요? 난방비 대책을 수립하려 했더니 전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이 검찰이 이 무차별적으로 수사하듯이 정말 민생과 물가에 정말 집중을 했다고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말씀드리면 대장동 성남FC 쌍방울까지 갔을 때 대장동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김성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때도 지금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난리를 언론에 검찰이 흘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대북 송금 관련성에 대해서 적시글을 한 줄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의 현주소다. 이 정도 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장애투쟁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내부에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너무나 노골적이고 표적 수사가 과하지 않냐. 이거는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애투쟁에 나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원내투쟁도 합니다. 물가, 민생, 잡자. 더 이상 왜 여당과 야당이 만나지 못하고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치하지 못하냐. 장애투쟁의 원인 제공이 누굴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당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협치한다고 손 내밀었습니까? 민생에 대해서 머리 맞대자고 했을 때 외면한 게 누구죠? 여당과 대통령실이다. 이랬을 때는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국민들께서 힘을 달라라고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의 가지고 있는 한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탄국회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또 해봤으니까 지금 국민의힘도요. 그 얘기는 조금 지금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언어 도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제 집회에는 이제 현역 의원 90여 명이 이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에서 의원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이 90명밖에 안 온 것은 그만큼 동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좀 동조를 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 1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입장을 하는 의원들도 10여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약 180석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90여 명 나왔으면 절반 나오고 절반 안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그 당내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지금 위기 상황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출석 부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걱정이 실제로도 있고 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법 절차, 뭐 소환 조사도 남았고 또 일부 기소가 되면 재판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계속 당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히 현역 의원들과 내년 총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비명계,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장외투쟁이 조국 사태 시즌 2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섞인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계속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각들이 당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이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처럼 저기 나를 따르라 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말하자면 질서정연한 무기력한 당보다는요. 저는 정말 무질서하지만 생명력 있는 당이 낫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그런 것이고요. 정성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장애투쟁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장애투쟁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여투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제발 협치하고 만나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좀 보여달라고 지금 투쟁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게 방탄이 됩니까? 이런다고 해서 장애투쟁한다고 검찰 수사가 진행 안 됩니까? 소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 안 받겠습니까? 다 받죠.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원내에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목소리 용산에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래가면 나라도 좋지 않고 여야 관계 정치권도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당이 나서서 보통 통상을 했습니다. 야당한테 가서 장애투쟁 거두시고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원래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 또 여당입니다. 얼마나 야박합니까?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여당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야 않겠죠.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야당 대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 혐의로 검찰 소환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주게 되면 그게 자칫 어떤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의 대화는 양당의 원내대표 간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대신하는 비대위원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소위 뭐 옛날 표현입니다만 영수회담과 같은 장면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그거는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의 문제라기보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초한 지금의 상황, 지금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